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오늘부터는 2015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방송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신춘문예 최고의 화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소설 부분에서 이관왕을 차지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은희 작가인데요. 저희는 오늘 세계일보 당선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작가는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인하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작가에 대한 얘기는 작품 소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은희 작가의 선긋기 소개합니다. 선긋기 이은희. 새 아파트가 아니었다. 엄마는 우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말해왔다. 그 말은 알고 보니 새로 살게 될 집이 아파트라는 뜻이었다. 도시고속도로 바로 옆, 지은 지 30년 된 8동짜리 새 아파트 뒤쪽은 달동네였다. 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이 영화에서 본 할렘 같다고 말했다가 엄마를 언짢게 했다. 뭐? 할래?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청소나 좀 해! 우리 집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을씨년스러운 동산과 거기에 납작 붙은 빈집들이 훤히 보였다. 시에서 도시미화 사업을 한다더니 정말로 동네 곳곳에 원색의 그림들이 있었다. 금간 담벼락을 뚫고 병아리가 나오려 하는 모습이라든가 콩나무가 블록을 쪼개고 자라나 비스듬한 전봇대를 휘감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피아노 건반이 그려진 계단 너머 언덕길에 무지개가 칠해져 있었고 무지개 너머에는 부수담한 빈집들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붉은 글귀들이 있었다. 뭐? 너 절대 그런 데 가지 마. 이사를 오자마자 엄마는 예민해졌다. 동 대표가 은근히 텃세를 놓는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이웃집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앞집 사람은 쓰레기 봉투를 현관문 앞에 내놓는 습관이 있었는데 때론 거기에서 액체가 흘렀다. 어여 먹어. 아빠는 좀 늦는데. 이상한 데 다니지 말고. 알았어. 응?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너 현관문 열어뒀니? 아까 엄마가 먼지 난다고 좀 열어두랬잖아. 보나마나 앞집에서 또 쓰레기 봉투를 현관문 앞에 내놨을 거야. 가서 문 좀 닫고 와. 알았어. 하여튼 동 대표는 은근히 텃세 부리고 아우, 이웃들도 별로야. 아니, 앞집 사람들 왜들 저러는 거니? 쓰레기 국물이 흐르잖아, 쓰레기 국물이. 아, 국물. 쓰레기 국물. 하여튼 아유, 이웃들은 죄다 별로야. 아유. 엄마가 신경질을 내서 나는 밥을 몇 숟갈 못 먹었다. 국그릇을 보자마자 메스꺼웠다. 아침 일을 잊기 위해 나는 그림에 집중했다. 자, 이 유리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고
할 수 있겠어? 오전 9시 20분의 빛을 그려야 돼. 오전 9시 20분의 빛을 놓치면 안 됐다. (9시 20분에서 50분까지의) 빛은 형태의 가장자리를 넓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서서히 엷어지다가 투명해지는 그 지점을 자연스럽게 그려내는 게 내 목표였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직선의 빛이 선생님의 머릿결과 귓불, 어깨와 팔에 부딪혀 곡선으로 튕겨 나가는 장면을 기억해 두었다. 가르마에서 반사되는 빛은 아주 투명하지만 머리칼의 경계 때문에 그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가장 눈부시고 투명한 빛은 불룩한 옆구리에서 반사되는 빛이었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다. 쓸개집 같은 국을 먹고 와서 그런가 그림이 전부 엉망이야. 야, 너! 네? 저요? 그래, 너. 너 수학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계속 딴짓하고 있었잖아. 대체 뭐니? 이리 줘봐. 네. 어머. 너 칠판에 적힌 유리수 지수 문제를 다 그린 거야? 나원. 문제를 그렸기 때문에 혼내진 않을게. 근데 정말 문제를 다 그렸네? 아침부터 짜증낼 작정으로 내 곁에 다가왔던 선생님은 그림을 보고 잠시 말을 잃더니 가져가 버렸다. 칠판에 적힌 유리수 지수 문제를 전부 그렸기 때문에 혼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아마도 빛에 감동한 듯한 표정이었다. 분필 글씨의 질감을 내기 위해서 지우개질을 한 게 문제였다. 힘을 뺀 채 슬쩍 밀다가 가장자리에서 문질러버려야 투명함이 표현되는 건데 마침 그걸 할 때 팔동작을 들키고 말았다. 수업이 끝나고 반 아이들이 내게 물었다. 야, 너 문제를 그렸다고? 그러게. 문제를 푼 게 아니고 그렸어? 와. 아니, 왜? 그거야 유리수 지수니까. 뭔 소리야? 야, 뭐라냐? 그게 뭐야? 야, 그냥 매점이나 갔다 오자. 오케이. 나도 내 대답을 누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여기 금간 담벼락엔 비어져 나온 팔다리를 그리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콩덩굴 그림보다 멍든 팔이 블록을 깨고 나와서 전봇대를 부여잡는 게 훨씬 어울릴 거라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도 나는 그 동네에 자주 갔다. 몰래 담배 피우기에 적당한 곳이 있었고 유치한 그림들도 볼 수 있었다. 내가 자주 찾는 장소는 꽃이 그려진 노란 담벼락과 파랑새가 그려진 하얀 담벼락 사이였는데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곳이었다. 동네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서늘한 것이 등떨미를 훑는 긴장 속에 쪼그리고 앉아 나는 담배를 피웠다. 다 피우고 나면 어느새 긴장이 가시고 쓸쓸한 위안이 찾아왔다. 그 느낌에 알 수 없이 가슴이 아파지기도 했다. 고양이다. 그 장소에는 가끔 고양이가 나타났다. 듬성한 털이 더러운 삼색 고양이였는데 왼쪽 입가에 큰 점을 비집고 수염이 나 있었다. 날 우습게 여기는지 도망가지도 않았고 입을 벌리고 얄미운 소리로 울었다. 고양이에게 주려고 가방에 참치캔을 넣어 다니기 시작했다.
엄마에겐 학교 급식이 맛이 없어서 참치를 가져다 먹는다고 했다. 급식이 그렇게 맛이 없어 어쩌냐. 식탁 위에 참치캔 사다 놨어. 고추장맛 참치캔이야. 요즘 애들이 그거 좋아한대. 나는 가게에 가서 고추장맛 참치를 보통 참치로 바꾼 뒤 고양이에게 주었다. 자, 먹어. 노란 담장과 하얀 담장 사이에 서서 나는 못생긴 고양이가 참치 먹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상해. 어제 두고 간 빈캔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고양이는 저렇게 먹기만 하고 빈캔은 버려두고 가는데. 고양이가 먹고 난 캔은 매번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버린 담배꽁초도 누군가 치우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다. 오래지 않아 나는 한 할머니가 그 캔을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유, 다리야. 아유, 무릎이야. 걸음을 뗄 적마다 입술에 힘을 주고 무릎을 짚는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큰 비닐봉지를 이끌고 무지개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걸 본 적이 있다. 시끄러운 비닐봉지 안에는 페트병과 콜라캔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뜯은 게 분명한 참치캔이 들어있었다. 우리 아파트 후문에서도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등기고 그냥 둘까? 아니다. 무언가 고민하던 할머니는 페트병 마개를 열어 안에 든 액체를 하수구에 쏟더니 리어카 안에 챙겨 넣었다. 리어카에는 페트병과 캔 몇 개,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을 모아놓은 뭉치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그 리어카를 끌고 젖은 잎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어쩐지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저녁의 풍경을 수채 색연필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물을 발라 진해진 노란색으로 은행잎들을 그리고 싶었다. 그리고 먼 바다처럼 아득하게 안개를 그리고 싶었다. 그러려면 울트라마린과 다크브라운을 섞어 은혜색이 천천히 번지도록 해두고 안개가 가장 짙은 부분에는 검정을 섞어 경계를 만들다가 희게 비워두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몰래 그려야 한다는 게 문제였다. 미술학원 좋아하네. 디자인 전공을 할 거라면 모를까 그런 데를 왜 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빚 갚아야 된다고. 내게 투자하는 것보단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분명 나은 일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겐 빚도 많았다. 10년이나 15년 정도는 있어야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서영아 전공보단 그게 나은 일이었다. 비밀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다. 아빠가 사둔 담배를 훔쳤다. 처음엔 몇 번만 피워볼 생각이었지만 결국 내내 담배를 피우게 됐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아서였다. 기습 소지품 검사를 했을 때 담임은 내 물건을 유심히 보지도 않았다. 자, 다들 소지품 책상 위에 올려놔. 시끄럽다.
요즘 담배 피우는 학생들 많다며. 잔말 말고 소지품 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손 머리 위에 얹어. 이 검은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어? 파스텔, 색연필이요. 됐고. 너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게임기도 다 압수다. 검은 주머니에 담은 16색 파스텔 상자 속에 담배가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파스텔 도막으로 다글다글한 상자가 색색의 가루로 덮여서인지 아니면 몸무게 32kg밖에 안 나가는 애는 담배를 안 피울 거라고 생각해서인진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담배를 필통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래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사실 한 사람은 알긴 할 테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우리 반이 체육 수업 중이었고 누군가가 빈 교실에 들어와 도둑질을 했다. 나는 그날 오렌지색 펜과 사비 연필을 잃어버렸지만 담배만은 멀쩡히 남아있었다. 우리 부모는 내 키가 작다는 걸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키? 언젠간 잘하겠지. 안 그래, 여보? 그럼 잘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미 고등학생이란 사실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다. 내게 아동 사이즈의 옷을 사입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사 오고 처음으로 반상회에 참석했던 날, 엄마는 나를 데리고 동대표의 집으로 갔다. 짐 정리는 다 끝났어요? 자, 차 마셔요. 네, 뭐 그냥저냥. 아유, 인사해, 동대표님이셔.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린 얘 하나예요. 외동딸. 고등학생인데도 아직 애기 같네. 곧 사람들 올 거예요. 애기 같다. 그렇죠. 7살에 학교 들어가서 아직 어려요. 엄마는 어쩐 일인지 자랑스럽기라도 한 기색이었다. 덩치로 따지면 나보다 큰 아이도 있었지만 반상회에 따라온 아이들은 전부 초등학생이어서 난 어디에든 숨고 싶었다.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주민에 관한 회의를 했다. 엘리베이터엔 이미 한참 전부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베란다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을 목격하신 분은 경비실로 신고 바랍니다. 이런 글귀가 붓펜으로 적혀 있었는데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올 정도로 명필이었다. 다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서둘러 말했다. 더럽잖아요.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고양이가 들어온다니까요. 맞아. 네. 저기 13층 아저씨는 뭐 의견 없으세요?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은 13층 아저씨였는데 사람들은 괜히 의심하는 표정으로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는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결혼할 때 받았다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마스카라가 칠해진 속눈썹이 벌레 다리처럼 보였다. 아, 네. 아, 그러게요. 누가 놀러 왔다가 보기라도 하면 당장 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야, 엄마 말은 아무도 맞장구 안 치네? 우리들은 여기 10년 넘게 살았어요. 맞아요. 이 아줌마 난데없이 우리 엄마한테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아래 위로 굴려가면서 말을 하잖아. 우리 집에 융자가 많이 껴있다는 걸 아나?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는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한 채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다음 한 건은 다들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폐품 집어가는 할머니요. 아유, 맞아요. 나도 여러 번 봤다니까요. 재활용품 수거하면서 돈 될 만한 쓰레기들을 다 골라가더라고요. 아니, 경비 아저씨들이 매번 내쫓아던데도 그런데요. 혹시 참치 할머니인가? 근데 그 할머니 좀 얕지 않았어요?
인근 다른 노인들은 거리를 돌면서 폐지 모으는데 그 할머니는 야가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놓은 폐품을 그냥 공짜로 집어가잖아요. 그거 어차피 버리는 건데 누가 가져가면 어때서 그래요? 내내 말이 없던 13층 아저씨가 한마디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니, 그런 사람이 폐품 말고 또 뭘 훔쳐갔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 경비실에서 맡아준 택배가 없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물건을 마음대로 버릴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 다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걸로 누가 왜 괜히 먹고 살아요? 우리 엄마에게 은근한 견제의 눈길을 보내던 아랫집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그 할머니가 그냥 구루마루다가 우리 차를 그냥 싹 긁고 갔다고요. 다음에 그 할머니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할머니도 당해봐야 알지. 저기 내가 사실은 그 할머니를 내내 챙겨주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뭐 생기면 뭐 하다가 그 할머니 갖다 줬다고요. 동 대표님이 왜요? 그야 아파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미리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는데 켜코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가 부동산 몇 채를 가진 노인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도 악착같이 폐지 줍고 구청에서 복지비 다 타먹고 아주 지독한 노인네라고. 맞아.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50대 사업가 아들이 외제차 타고 나타나서 이런 일 그만 좀 하시라고 말을 해요. 그럼 취미로 운동 삼아 그거 하는 거겠지 뭐. 우리한테 피해 안 주면서 하면 누가 뭐래요?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나는 귓전을 때리는 말들 때문에 어지러웠다. 입안으로 위액이 약간 넘어왔다. 우리 엄만 듣고만 있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엄만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다. 반상회에서 돌아와 결국 엄마와 싸웠다. 토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엄마가 짜증을 냈다. 계란말이 해주면 먹는다고 했잖아. 엄마, 토할 것 같다니까. 먹기 싫어. 시끄러. 빨리 앉아 먹어. 엄마는 나를 식탁에 억지로 앉혔다. 팽이버섯을 넣고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보건 시간에 기생충에 관해 배운 뒤로는 밥상에서 팽이버섯을 보고 싶지 않아졌다. 촘촘히 썰린 계란말이에 가지런히 들어찬 팽이버섯의 단면은 거기에 흰알이 수도 없이 모여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안 먹어? 팽이버섯이 왜? 몸에 좋은 거야. 어서 먹어. 팽이버섯이 생선 내장 속에 들었다는 회충, 사람 뱃속에서 꺼낸 십이지장충 같다고. 이걸 먹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엄마, 나 먹기 싫어. 너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들어오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 거칠게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잠시 흐느껴 울다가 담배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진 그 동네가 무서웠지만 나는 노란 담벼락과 하얀 담벼락 사이를 찾아갔다. 노란 담에 그려진 꽃은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막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보니 빨간 꽃이 섬뜩해 보였다. 꼬리뼈까지 서늘해지는 기분에 쭈뼛거리며 나는 좁은 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에 눈이 익자 비로소 그곳이 익숙해 보였다. 그리고 담배를 붙여 막 피우려던 찰나 그 안을 들여다보는 참치 할머니와 마주쳤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도 놀란 기색이었다. 할머니와 내가 마주본 채로 몇 초간 얼어붙은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한쪽 팔로 무릎을 짚고 리어카를 세우더니 나를 향해 손을 저었다.
뭐야 저 손짓은?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야? 아니 일어서지 말고 앉으란 말이야? 참. 나는 담배를 떨어뜨리고 얼른 비벼 껐다. 할머니는 끙 하는 소리를 내고 돌아서서는 리어카를 끌고 가버렸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무지개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뒷모습에는 어떤 취미도 없어 보였다. 베란다 밖으로 던져진 음식물을 그린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릇에 담겨있지 않을 뿐이지 그건 누가 차려놓은 아침밥 같은 것들이었다. 학교 가는 아침에 항상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 콩과 조가 섞인 쌀밥, 불고기, 멸치볶음, 총각김치, 미역국이었을 것 같은 흥건한 국물이 뿌려져 있었다. 어떤 날엔 계란 프라이, 김치볶음, 스팸구이와 김, 근대국이었을 것 같은 국물이 떨어져 있었고 부침개나 콩장, 깎은 사과와 김밥, 만두도 떨어져 있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던 어느 일요일, 엄마 아빠가 곤히 잠든 걸 확인하고 동도 트기 전에 집 밖으로 나왔다. 얼른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막 나오려던 찰나 눈앞에 찰밥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뒤이어 계란찜과 잡채가 떨어지더니 굴비 2마리가 떨어져 내렸다. 위를 살피자 7층에서 마침 된장국을 확 쏟아붓던 중이던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나를 발견한 7층의 누군가는 당황한 듯 숨어버렸다. 나는 각각 입을 아와 으로 벌리고 있는 굴비 2마리를 그렸다. 굴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굳은 모습과 자잘한 이빨들, 의의 입모양을 한 굴비가 조금 더 탄 것까지 전부 그렸다. 몸통에 3군데의 칼집이 난 것과 거기에 양념을 얹어놓은 것, 그리고 양념에 쪽파와 깨가 들었던 것까지 그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이 자기 굴비라는 걸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그 그림을 붙여두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엄마가 그 그림을 떼어가지고 들어왔다. 너 이리 와봐. 왜 엄마? 이거 네가 그랬지? 왜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놨어? 먹고 싶어서 그렸어. 왜? 뭐? 굴비가 먹고 싶어서 그렸다고? 별일 다 보겠네. 엄마는 다음 날 굴비찌개를 끓였다. 퀴퀴한 국물 속에 잠긴 굴비가 나를 향해 혀를 내밀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소주를 곁들여 찌개를 먹었다. 난 탕 속에서 경악하던 굴비들 때문에 그날 밤 잠을 설쳤다. 7층 아줌마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슈퍼마켓에서 고추장맛 참치를 보통 참치로 바꾸고 나오던 길이었다. 예. 너 지난번에 조기 구운 거 그려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였던 애지? 네? 아이고 참.
아유, 왜 캔을 떨어뜨리고 그래? 자, 받아. 얼굴을 뒤덮은 기미 때문에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아줌마는 비굴한 표정으로 웃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 축축해 보였다. 너는 학생이니까 모르겠지만 원래 객 지나간 식구밥은 항상 따로 해놓는 거야. 그래야 타 지나가서도 밥 잘 얻어먹고 무사하고 그러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식구들 챙기고 그랬어. 아줌마 입에서 젖은 해초 같은 게 꾸역꾸역 기어나와요. 왜 도망가고 그래? 어? 사실 우리 애가 얼마 전에 저기 갔어. 하늘. 하늘요? 그래.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럴 애가 아닌데 군대 가서 사고가 났어. 아줌마는 턱을 치켜 하늘을 가리켰다. 당장 울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두려워져서 나는 자리를 피했다. 아줌마는 내 걸음을 뒤따라오며 계속 말을 이었다. 아줌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요 앞에서 부동산에 이 아파트에만 아줌마 집이 3채야. 내가 일을 너무 하느라 우리 애 외지 나갔는데도 밥을 못 챙겼어. 워낙 키가 커서 뭐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하는데 집 밖에서는 잘 얻어는 먹고 있나 신경 썼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네. 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니? 그죠? 장동건이 조인성이보다도 훨씬 잘생겼어. 야, 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들을 모르는 거야. 이 동네 여자애들은 우리 아들 다 알아. 아줌마는 숨을 헐떡이며 달동네 입구까지 나를 따라왔다. 나는 건반이 그려진 계단에 발을 올려놓다가 돌아섰다. 아줌마가 울고 있을까봐 일부러 얼굴을 보지 않았다. 저 지금 아줌마 처음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도미파솔 시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콩나물을 지나 내 고양이가 기다리는 좁은 틈으로 갔다. 어느 날 새벽, 아파트에 경찰이 왔다. 재활용품을 훔치는 중이던 할머니를 잡아갔다고 한다. 이상한 사람이 단지 내에 침입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누가 신고했단 말을 들었다.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는 평소보다 힘없는 말투였다. 아파트 사람들은 이런가? 그러게. 캔이 딸그랑거리는 소리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댔잖아. 그리고 할머니가 경찰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서 소란이 커졌다고. 여보, 그거 훔치면 절도죄야? 에이, 아니지. 버린 건데. 여전히 자신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날 아침 학교에 가다가 할머니의 리어카를 보았다. 재활용품 수거함 근처에 세워진 리어카 안에는 원래 뭐였는지 알 수 없는 긴 봉, 캔이 든 비닐봉지와 신문지가 담겨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그걸 끌고 가서 관리실 뒤쪽에 세워두는 걸 눈여겨봐두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땐 리어카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할머니도 보지 못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 왜 고추장맛 참치를 보통 참치로 바꿔간 거야? 슈퍼마켓 점원 아가씨가 그러더라. 그거 보통 참치가 더 맛있어서. 아유, 그럼 그냥 참치를 사달라고 하지. 그걸 말로 못해.
아, 그러네. 그럼 되는 거였는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 정말 왜 날 낳아가지고 사람 귀찮게 쓰래? 아유, 제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나 노려봤어. 아유, 여보, 나 상처받았다고. 아유. 너 이놈 진짜 그따위로 말했어? 네, 뭐. 사과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뭘 사과하라는 거야? 귀찮단 말이 버릇없는 말도 아니고 날 왜 낳았는진 평소에 궁금해하던 건데 그렇게 나쁜 말인가? 아닌데? 아유, 딸 하나 있는 거 온갖 정성 다 쏟아서 키웠더니 아유, 뭐? 귀찮아? 아유, 아이고, 내가 미안해. 아유. 그만 울어. 엄마는 상처받았다면서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주저앉아 울고 계속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빠가 말했다. 지수, 너 사는 게 귀찮냐? 너 어린 게 그런 소리 하면 정신이 이미 썩은 거야. 공부하는 학생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아빠는 마치 자기는 귀찮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자기들 멋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더니 말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한다. 이런 식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때에도 똥처럼 가만히 놓여 있는 게 정말 귀찮았다. 음식물은 계속 버려졌다. 푸릇한 콩이 섞인 밥, 참기름 냄새가 나는 명란젓도 있었고 고구마 튀김, 무생채, 아주 작은 게를 볶은 반찬이 버려져 있었다. 연근 조림이랑 브로콜리 볶음을 봤을 땐 한참 침을 삼키기까지 했다. 속에 시금치가 든 계란말이와 소스가 묻은 돈가스, 오징어채를 빨갛게 무친 것, 두부와 다시마가 든 국이 버려진 날도 있었다. 어떤 날 아침엔 김치 넣고 끓인 콩비지찌개, 꽈리고추와 함께 볶은 꿀색 멸치들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또 어떤 반찬을 보게 될지 기대했다. 7층 아줌마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이 낡아서 떨어지자 경고문이 다시 붙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엄금. 엄금을 빨간색 매직으로 쓴 글씨였는데 글자 위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화가 많이 난 필체였다. 7층 아줌마가 고등어 조림을 했던 날 나는 그 냄새가 달콤하다고 생각했다. 엄마, 나 있지. 생선 조림에 든 무에다 밥 비벼 먹고 싶어. 그래? 아휴, 뭐 이쁘다고. 알았어. 양미리 좀 사와야겠네. 엄마가 양밀이라는 생선을 사왔다. 뱀토막 같은 모양도 싫었지만 사람 이름이 붙여진 게 무섭고 싫었다. 지수야, 이게 양밀이라는 거야. 먹어. 아, 이게 양밀이야? 오, 무슨 생선이 사람 이름 같아. 지난번 이면수도 그러더니 오, 기분 나빠. 참치캔이 그대로 있네. 나는 좁은 틈에 자주 갔다. 날이 추워지면서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다. 전날 열어둔 참치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난 새 참치캔을 따서 놓아두고는 담배를 피웠다. 떠난 걸까? 설마 나쁜 일 당한 건 아니겠지? 하도 못생긴 고양이라 누가 이유 없이 괴롭힐 수도 있는데. 나는 못생긴 고양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래도 당분간은 참치캔을 놓아두고 기다려볼 생각이었다.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나려는 순간 어지러워 벽을 짚었다. 눈앞이 노랗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다시 주저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데 담과 담 사이에 할머니가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네 고양이 찾나? 네. 구청에서 사람들이 와가 고양이도 잡아갔다. 그 사람들이 고양이 막 한 대 잡아갔다가 한 대 풀어놓더라. 며칠 있으면 다시 볼 기다. 할머니 손수레는 무사하네. 다행이다. 그리고 너 이리 와봐라. 네? 이리 나와보라고. 네. 이거 따뜻하니까 갈라먹자. 토스트네요, 할머니. 그래, 따뜻하다. 받아라. 나는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날까봐 가만히 있었다. 할머니가 나눠주는 대로 토스트 절반을 받아 먹었다. 우리 아파트 후문 앞 토스트집에서 쓰는 포장지였다. 마가린에 지진 식빵 사이에 계란 부침이 들어있었다. 기름기가 달콤하고 따뜻했다. 정말 맛있다. 이 아줌마가 빵을 이래 잘 굽는데 손님 없을 때 내 몸은 얼른 구워서 하나씩 준다. 서울 사람들이 이래 착해. 이 서울 사람들은 이래 잘 도와준다고. 참치 줄 때는 깡통택 주지 마라. 고양이 입 다친다. 아, 네. 어린 몸에 불을 떼고 그러면 안 된다, 아이가. 키 커야지. 나는 무안해서 고개를 숙여버렸다. 할머니는 지그시 웃는 기색이었다. 리어카에는 페트병 몇 개와 참치캔, 그리고 토스트집 아줌마가 줬을 것 같은 박스 3-4개가 실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걸 끌고 언덕 저편으로 갔다. 칠층 아줌마가 드디어 들키고 말았다. 매일 던져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하던 우리 동 경비 아저씨는 새벽녘에 추위를 참으며 잠복했다. 벤치 뒤에 숨어 꼼짝도 않고 있던 새벽 6시경 7층 아줌마가 소리도 없이 베란다를 열고 음식을 던지는 걸 보았다고 했다. 경비 아저씨는 아무도 모르게 7층 아줌마에게만 따로 경고를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7층 아줌마가 생사람 잡는다며 삿대질을 해서 큰 시비가 붙었다. 억울해! 난 억울하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비명을 질러서 아파트 전체가 흔들렸다. 그때 7층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를 무릎 꿇리고 사과를 받아내고 잘라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난리치던 7층 아줌마는 나를 보자 갑자기 정신이 든 것 같았다. 난 아니라는데.
경비 아저씨가 자꾸 우기니까. 하여튼 난 억울해요. 참나. 경비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칠충 아줌마 범인 맞아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오늘 소주 한잔 하셔야겠네.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이 지경으로 해놨으니 그냥 이제 음식물 쓰레기 보는 일은 없겠네요. 근데 앞으로도 버리면 그럼 범인은 저 아줌마 아니라는 거잖아. 그 말에 다들 잠잠해졌다. 뭔가 곤란한 문제였다. 나는 7층 아줌마가 앞으로도 계속 음식을 던질 거라고 생각했다. 난 바닥에 떨어진 흑미밥을 그려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두었다. 밥공기에서 뒤집은 모양 그대로 동그맣게 떨어진 밥과 문어 모양으로 볶인 소시지를 일러스트로 그렸다. 문어 모양의 소시지가 피망 조각들 사이를 누비며 두리번거리고 보라색 밥덩이를 찔러보는 걸 그렸다. 보라색과 분홍색 색연필은 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색감 연습으로 괜찮은 그림이었다. 어떤 문어 소시지는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두었는데 7층 아줌마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 할머니를 위한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 직선으로만 완성하는 그림. 할머니 그림은 아주 신중해야 돼. 아니야. 색은 총 5가지를 표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흰색과 검은색, 흰색의 검은 부분과 검은색의 흰 부분, 그리고 그림자의 색. 귀퉁이에서부터 그을 것인지 한가운데에서부터 그을 것인지 마음속으로 시작해 보았다가 매번 지웠다. 거친 선으로 그릴지 날카로운 선으로 그릴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촉이 가느다란 검정펜을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시작을 못하던 어느 아침에 첫눈이 내렸다. 머리야. 나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오랜만에 보았다. 리어카 안에 박스 몇 장이 눈에 젖어 있었다. 그날 나는 아주 천천히 선을 그어 그림을 그렸다. 여러 번 덧대어 긋자 눈을 맞은 듯 음영이 지고 한숨이 나오는 선들이 생겨났다. 나는 그림의 바닥부터 맨 위까지 선이 쌓이게 놓아두었다. 결이 되고 면이 되도록 빈 종이에 선을 모으는 기분이었다. 신기하게도 어떤 선은 포동하고 뽀얀 빛을 지녔다. 손끝부터 어깨를 지나 반대편 손끝까지인 것처럼 어떤 것은 벌린 팔을 닮아 보였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의아해했다. 야, 너 왜 선긋기해? 미술 처음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가득 모아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는 이렇게 가득 모아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누군가 알아들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독특한 매력 있는 작품이네요. 선긋기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이은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작품과 또 신춘문예 전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종회 교수를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직접 모셨어야 되는데 지방에 계시다고요. 예. 방학인데도 뭐 이런저런 일이 많네요. 그러시죠. 사실 그 2주 전에 저희 금방울전으로 김종희 교수님 모신 적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모신 이유 바로 이 이은희 작가가 또 다른 신문사 서울신문 당선작 1교시 언어이해 교수님이 최종 심사하셨다면서요. 예, 성석재 작가하고 함께 했습니다. 작품이 좋았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예. 올해 신춘문예 최대 화제 작가잖아. 이관왕인데. 예. 네. 그럼 오늘 소개한 작품 선긋기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1교시 언어 이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을 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선긋기는 세계일보 당선작인데, 그렇죠. 이관왕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군데 당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만큼 작품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이 선긋기는 일종의 성장 소설인데 반항아 기질을 가진 여고생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내면에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할머니나 고양이를 대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봐도 못 본 척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관찰자의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어머니를 바라보거나 7층 아줌마, 아파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웅숭 깊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선긋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 그릴 때의 이 초보 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이 그림 그리기라는 독특한 포즈를 통해서 이 화자 말하는 이 스토리텔러의 눈과 감각을 극대화한 그런 소설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그림이나 음악의 전문성도 살아있고, 네. 주제도 선명하고 맞아. 문장력이 네. 좋고 신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도요. 또 네. 읽어보면 아주 날카로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선긋기란 작품을 참 특이하면서도 깔끔하게 제가 읽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울신문 당선작인 1교시 언어 이해는 어떤 작품인지 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어 있는 드라마 미생 이후의 장글의 문제,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상사가 괴롭힌다라든지 성적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석지 만드는 회사 다니는 그 계약직으로 일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보여줘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소설은 또한 이 시대적인 문제, 사회적인 사태에 대한 관찰력이나 표현력이나 구조적 완결성이 뛰어난 당선작이 될 만한 작품이에요. 네. 근데 참 하나 써서 당선되기도 어려운데, 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당선작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교수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신문사에 투고되는 작품이 몇백 편에서 많으면 1000편에까지 이르는데, 네. 그 중에서 딱 한 편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딱 한 사람이 작가로서 출발을 하는 것인데, 두 군데에서 당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질이 충분히 있고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각각의 그 심사하는 분들도 모르셨겠죠, 그렇죠? 당연히. 저쪽에서 그렇죠. 당선이 또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몰랐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작품 1교시 언어 이해, 시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작가가 이제 이런 문제를 출제해 본 경험이 없이는 쓸 수 없는 소설이다라는 느낌이고, 아, 네. 그만큼 그 소설화에 능숙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런 것이 이제 이 작가가 충분한 섭작을 했다라는 얘기고, 네. 단순히 이 두 군데 당선한 이관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네네. 그 두 작품이 모두 뛰어난 이야기성이나 문학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단이
올해에 새롭게 출발하는 큰 기대주를 한 사람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누가 뭐래도 신춘문예라는 건 아직은 최고의 작가 등용문 아닙니까? 매력이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아마 준비하는 문학 지망생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네. 어떻게 도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신춘문예는 운이 많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행운은 단언컨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올 겁니다. 네. 충분한 섭작과 기량이 연마된 이후의 작품이라야 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이 주머니 속에 네. 있으면 비어져 나온다고. 그래서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이제 섭작한 그 내공이 작품 속에 우러나야 될 텐데 그걸 요약하면 네. 아무래도 명료한 주제가 보여야 될 테고 네. 이야기 구조가 잘 짜여져야 할 테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것을 담아내는 문장력이 충실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1년 중에 또 저희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쭤봅니다. 반대로 이것만은 좀 주의하세요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이 심사위원의 눈에 맞도록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칫 자기만의 색깔, 다시 말해서 이 개성적 창의력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렇게 해서 독창성의 실종을 가져오면은, 여러 모양으로 두루 구색을 잘 맞춘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 작품이다 하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워요. 네. 일찍이 추사 김정인 선생이 난초를 그리는 데 있어서 법이 있다는 말도 안 될 말이지만 법이 없다는 네. 말도 안 될 말이다. 이런 맞아요. 유명한 말을 했는데 네. 근데 그것은 독창성도 있어야 하고 규범성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와 그러나 작품의 주제를 잘 담아낸 그 일반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 네. 이 양자가 함께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더 어려운데요. 예. 네, 교수님 말씀이 내년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지망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긋기 그리고 1교시 언어 이해를 쓴 이은희 작가에 대한 얘기와 함께 또 신춘문예 전반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종혜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이은희 작가의 선긋기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장순현, 효과의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15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장성욱 작가의 수족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